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N벤치입니다. 자, 차세대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고급형 비래퍼의 상징, 바로 ASUS ROG 스트릭스 RTX 4090입니다. 네, 4090 하면은 일단 지포스 40 시리즈 중에서 가장 성능이 높은 모델이고, 또 동시에 $1600, 네, 파운더스 에디션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ROG 스트릭스는 그거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것 같긴 한데, 현재는 성능 엠바고가 막 풀린 시점이라서 네, 제가 정확한 국내 가격은 알 수가 없는데 제발 조금이라도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ROG 스트릭스가 전세대에 워낙 수려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 40 시리즈 ROG 스트릭스는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컨셉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스트릭스 감성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약간 의아함이 있었는데, 오늘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외형 그리고 디자인, 성능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번 스트릭스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패키지가 있는데, 일단 생각보다 패키지는 그렇게 거대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포스 4090 시리즈가 어마어마한 크기로 유명한데 스트릭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박스는 그렇게 거대하진 않네요. 자, 일단 전면에 논란의 ROG 스트릭스 이 거대한 그래픽카드 디자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죠. 지포스 RTX 새롭게 바뀐 로고와 함께 4090도 기존보다는 좀 더 심플하고 가느다란 그런 서체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C 에디션이고 24기가 ECC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뒷면으로 갈게요. 네, 뒷면에 보시면 주요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ASUS 측에서는 백플레이트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하고, 문제는 이 전면에 빨간색, 파란색이 LED가 아니라 실제로 색이 입혀진 그런 형태인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실제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쿨링, 이제 베이퍼 챔버 적용하고 히트 파이프 수도 많고 워낙 거대한 히트싱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쿨링 성능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 디자인, ASUS GPU 트위크, 이런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훑어보고 바로 언박싱해서 실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저도 전세대 RTX 3090 스트릭스를 직접 구매해서 사용했었기 때문에 스트릭스에 대한 관심이 좀 남다른 편입니다. 어우, 박스가 좀 빡빡하네요. 어디 보자. 네, 일단 이거를 들어 올리면 바로 그래픽카드 나올 것 같은데, 야, 여러분, 박스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박스 안을 그래픽카드가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거를 해주고, 어우, 무거워. 네, 스티로폼도 제거를 해주고, 안에 액세서리가 뭐 있는지 이거부터 볼게요. 일단 네, 뭐 액세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자, 이것도 닫아 놓고 밑에 내려 놓겠습니다. 네, 일단 좀 징그러운 게 눈에 보이는데 보조전환 단자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제 파운더스 에디션 언박싱 때도 보여드렸는데, 일단 그래픽카드에 입력되는 거는 16핀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파워 서플라이 호환될 수 있도록 8핀 4개, 8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ROG 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권장 파워가, 파운더스 에디션은 850W인데 이 ROG 스트릭스는 1000W입니다. 왜 더 늘어났냐면 FE는 기본 전력이 450W예요. 근데 ROG 스트릭스는 그보다 50W가 높은 500W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1000W 이상 파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보면 이거 그래픽카드 지지대 같거든요. 네, 그래픽카드 지지대 여기 깨알같이 ROG 엠블럼이 있고요. 요걸 이제 좀 풀어주고 이거를 길이를 이렇게 길게 해서 받쳐주시면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래픽카드 지지대 역할뿐만 아니라 요거를 완전히 분리하면은 드라이버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에 이렇게 눈금도 있고요. 뭐 이걸 사실 드라이브로 쓰기에는 너무 힘이 안 들어가서 그렇게 기능성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케이블 정리하는 케이블 타이네요. 벨크로 타입이고요. 여기 보시면 네, 이것도 ROG 감성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8핀 4개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선정리가 조금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벨크로 선정리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매뉴얼 있고요. 그럼 또 뭐지? 워런티 카드가 있습니다. 워런티 카드가 있고요. 아, 이걸 또 주네요. 네, 그래픽 카드 ROG 스트릭스 스펙 카드입니다. 뭐 옛날에 우리 그 카드 놀이 하던 시절에 캐릭터 스펙 놀이 하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뭐 오버클로킹은 게이지가 5개 차 있고, 그 다음에 방열 능력도 뭐 5개 만점이고, 종합 전수가 별 5개. 별 5개 맞나? 5개 이렇게. 역시 스트릭스는 고급형이다 보니까 별 5개를 줬나 봅니다. 네, 이건 뭐 그냥 재미로 제공을 하는 것 같고, 팬심이죠. 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지지대 간단한 설명서. 그 다음에 신기한 걸 주네요.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좀 두꺼운 재질의 종이로 이렇게 좀 공작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편 설치 가이드 있고, 이거 당연히 영어겠죠. 네,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간편 설치 가이드라서 중간에 한국어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어 있네요. 네, 한국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뭔가 장황한 매뉴얼이 아니라 물리적인 설치 도움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번역은 해주겠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액세서리를 살펴봤고요. 가장 궁금한 ROG 스트릭스 4090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무거워요. 정말 무겁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ROG 스트릭스 정말 거대하죠? 왜 이렇게 커 이거?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훨씬 큽니다. 일단 자, 제 얼굴까지 다 가려지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길이도 이렇고. 자, 한번 제가 외형을 살펴볼 수 있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무겁습니다. 이거 한 손으로 들고 있기가 이제 부담스러워. 그리고 이제 제가 언박싱 영상 때도 달린 댓글들을 좀 봤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더 이상 이게 어떻게 그래픽 카드냐, 더 이상 카드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합니다. 더 이상 카드라고 볼 수 없는 형태예요. 일단 두께도 그렇고 이 크기도 그렇고 어떻게 이게 카드입니까? 거의 블럭에 가까운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디자인 봅시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이 전면 디자인, 전면 디자인은 사실 이 문양이 ROG 엠블럼이죠. 그러니까 즉 뭐 눈알 모양인데 그거를 형상한 ROG 엠블럼이 각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ED가 아니라 실제로 하단에는 빨간색, 상단에는 파란색으로 색이 입혀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쿨링팬 주위로 가운데는 이렇게 좀 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 여기에도 이제 ROG 뭐 타이포그래피처럼 디자인 처리가 되어 있고, 쿨링팬 중앙에는 ROG, 양 사이드에는 ROG 엠블럼이 약간 픽셀 아트처럼, 네, 픽셀 형태로 이렇게 좀 디지털 무늬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보시면,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었던 게 뭐냐면, 빨간색, 파란색을 섞어 쓰는 게 무슨 K 에디션도 아니고 좀 촌스러운 느낌이지 않냐. 왜냐면 워낙 채도가 높은 원색에 가까운 서로 상반된 색상이 강렬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따가 영상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LED가 함께 점등됐을 땐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모습 보시면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들고 있기 좀 무거운데 측면 볼게요. 측면. 일단 측면에서 달라진 거는 4090의 소비 전력이 워낙 높아졌죠. 기본 전력만 450이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스트릭스 모델 같은 경우는 500W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트싱크 면적도 커져야 되고, 또 히트싱크 면적이 커졌으며 동시에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이 히트싱크가 위치한 부분에는 아주 시원하게 개방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투슬로 기반의 그래픽카드에서 볼 수 있었던 어떤 복잡한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예쁘게 측면을 디자인하는 그런 그래픽카드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조사들도 거기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고 일단은 쿨링 성능이 첫 번째다, 거기에 목표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디자인을 포기하고, 네,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이거를 시원하게 개방한 형태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포스 RTX 로고가 측면에 있고, 이건 LED는 점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즈, 즉 ROG죠. 네, ROG 이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즈 문구는 LED가 점등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부에 사실 이 보조전원 단자를 꼽는 이 16핀 단자가 이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PCB가 여기서 끝나요.
실제로 PCB가 여기까지 이어진 게 아니고 이쯤에서 끝나기 때문에 끝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픽카드 전체 크기로 봤을 때는 좀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듀얼 바이오스 전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제끼면 P 모드, 퍼포먼스 모드, 성능 모드고요. 오른쪽으로 두면은 Q 모드, 콰이어트 모드, 저소음 모드입니다. 그래서 양 모드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성능은 비슷하지만 그 온도 대비 펜속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설정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P 모드에서는 조금 더 펜속이 높고 Q 모드에서는 조금 더 펜속이 낮은 그런 특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플레이트 볼게요. 네, 이게 바로 백플레이트 디자인인데요. 백플레이트에도 어김없이 지포스 RTX가 등장합니다. 왜냐? 이거를 제조사들이 빠뜨리지 않고 이걸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측면이랑 백플레이트는 엔비디아 가이드상으로 지포스 RTX 브랜드 로고를 반드시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빼놓지 않고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GPU 후면부에는 이 단자들이 개방돼서 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백플레이트 자체도 상당히 견고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선으로 ROG 문구가 또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엠블럼이 굉장히 입체적인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 또는 입체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어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보면은 되게 고급스럽고 만듦새가 좋아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다이나믹한 남성적인 그런 멋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B 같은 경우에는 기판이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히트싱크를 흡기한 바람이 바로 백플레이트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순환 효율이 이쪽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특이하게도 디자인이 지금 이 테두리 방향으로 다 LED가 들어옵니다. 여기 LED가 들어와서 조금 더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감상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 없던 디자인이라서 조금 호불호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려하게 보여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추가로 쿨링팬을 장착할 수 있는 단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출력 포트. 자, 제가 ASUS ROG 스트릭스 모델을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데 출력 포트 DP1.4A 3개 제공하고 그 다음에 HDMI 2.1 포트를 2개나 제공합니다. 이 파운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도 HDMI 2.1 포트는 딱 1개만 지원하거든요. 근데 ROG 스트릭스는 2.1 2개를 지원함으로써 물론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는 대부분 1개로도 충분하겠지만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 특히 사운드 기기를 같이 HDMI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엄청 무거운데 저희가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길이가 일단 357.6mm입니다. 네, 357.6mm. 대략 한 약 36cm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에는 3.5 슬롯을 차지하고 정확한 측정은 약 7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께도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1cm가 더 두껍고요. 그 다음에 길이도 약 5cm에서 6cm 정도 더 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역대 출시된 그래픽카드 덩치 중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번에 지포스 40 시리즈에 한정하면 타 제조사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모델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크기 면에서 가장 큰 그래픽카드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외형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분해를 해서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일단 분해하면서 아무래도 4090의 어떤 스펙이나 소비 전력 그런 게 높다 보니까 좀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까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스케일이 커져도 되나? 거창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백플레이트부터 볼게요. 백플레이트가 분해하고 보니까 좀 보이는 게 있어요. 되게 견고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뭔가 웬만해선 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GPU 양 옆에 전원부 쪽을 좀 식혀줄 수 있는 어느 정도 방열 플레이트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게끔 서멀 패드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감탄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 백플레이트의 어떤 모서리부가 단순히 이제 직각으로 날린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할 때 아주 부드러운 곡선을 보여주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이런 금형, 이렇게 곡선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발랐구나, 확실히 투자를 했구나,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감 품질이 역시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백플레이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무거운 쿨러인데, 네, 사실 그래픽카드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쿨러죠. 중앙부에 히트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 베이스 부는 사실 구리 재질인데 이제 니켈 도금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산화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니켈 도금 처리를 해서 깔끔한 실버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베이퍼 챔버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살짝 이렇게 양각으로 튀어나온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는 메모리 모듈과 접촉하는 서울 패드가 장착되어 있고, 양쪽에 이렇게 세로로 길게 뻗어 있는 거는 전원부와 접촉하는 서울 패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트 파이프가 상당히 많은데, 히트 파이프가 지금 육안으로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죠. 그리고 안쪽에 하나, 둘, 셋, 총 7개의 수평형 히트 파이프가 있고, 이 중에 4개는 직경이 8mm짜리 정말 굵은 그런 히트 파이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3개짜리는 6mm 히트 파이프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히트 파이프가 8mm짜리가 4개나 쓰였고, 6mm가 3개가 쓰였고, 그 다음에 방열핀 면적이 정말 크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열 설계 전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실제로 ROG 스트릭스의 기본 전력도 500W에 이르기 때문에 그에 달하는 열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쿨링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실측을 해보니까 약 105mm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100mm보다는 크고 110mm보다는 살짝 작은데 통상적으로 규격으로 부를 때는 110mm로 부르는 게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110mm 쿨러 3개가 장착되어서 쿨링 성능은 양호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PCB인데요. 네, 기판 모습입니다. 기판은 상당히 짧죠. 그래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쿨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는 히트싱크가 위치하고 공기가 완전히 관통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부에 RTX 4090에 쓰이는 AD102 300 GPU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AD는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102라는 거는 현재 지포스 게이밍용 그래픽카드 중에서 가장 많은 유닛을 탑재한 그런 GP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RTX 4090 같은 경우에 CUDA 코어가 16384개, 즉 16384개인데 AD102의 풀칩 구성은 18432, 즉 18432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풀칩에 준하는 혹은 풀칩 GPU가 나오면 GPU 코드명은 AD102 300이 아니라 350 또는 400의 GPU 코드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GDDR6X 24기가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원부가 정말 대단하죠. 전원부가 이렇게 양옆에 아주 멋있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총 28페이지고, 물론 내부적으로 구조를 따지면 24 플러스 4페이지 구성인데 상당히 전원부 페이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이제 쿨러, 백플레이트, PCB 레이아웃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 과연 지포스 40 시리즈 ROG 스트릭스의 성능은 어떨지 시연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ASUS ROG 스트릭스 RTX 4090을 장착해서 부팅을 성공했습니다. 바로 GPU Z 보시죠. 여기 보시면 GPU AD102 GPU입니다. 빅칩이죠. 현재까지 발표된 알려진 에이다 러브레이스 GPU 중에서 가장 큰 칩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는 이제 TSMC 4행 공정 4나노라고 표기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SUS ROP 176개, 텍스처 매핑 유닛 512개, 그리고 CUDA 코어가 16384개 이상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부스트 클록인데 FE 기준, 그러니까 레퍼런스 부스트 클록은 2520MHz거든요. 근데 ROG 스트릭스는 그것보다 90MHz가 높은 2610MHz입니다. 물론 이론적인 스펙상 2610MHz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ASUS GPU 트윅을 사용하면 50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이거보다 더 높은 클럭을 볼 수도 있고, 또 이건 이론적인 스펙이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구동하거나 아니면 3D 마크 구동 시에는 조금 더 높은 클럭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봤고 이제 전력 정보를 봐야겠죠. 어드밴스드 탭에 들어가셔서 하위 메뉴 중에 엔비디아 바이오스를 들어가시면
네, 파워 리밋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전력 레벨이 500W. 네, 500W입니다. 그리고 맥시멈이 플러스 20%까지 향상할 수 있어서 600W에 이르는데요. 어마어마한 전력이죠. 언제부터 그래픽 카드가 무슨 500W, 600W를 사용하는지 참 네,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튼 이 500W라는 수치는 파운더스 에디션 대비 50W가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W 수치만 보면 이제 너무 질에 겁을 낼 수가 있는데, 실제로 풀로드를 구동하면은 항상 500W를 먹는 게 아니고 대부분 400W 초반에서 450W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오버클럭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높은 소비 전력을 볼 수 있지만, 어차피 극오버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기본 상태, 즉 공랭 쿨러를 장착한 상태에서 오버를 한다 하더라도 600W를 보긴 힘들어요. 어차피 600W를 보려면 그만큼 높은 전압과 클록이 달성이 돼야 되는데, 애초에 GPU 오버클럭 헤드룸의 한계로 인해서 그만큼 높이 달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00W를 다 써먹긴 힘들다. 대신 모딩된 바이오스 또는 개조된 바이오스나 PCB 모딩 작업을 통해서 전문 오버클럭커 분들이라면 더 높은 전력 제한을 달성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GPU-Z를 살펴봤고 바로 기본 성능을 봐야겠죠. 이번에 3D 마크는 제가 타임스파이도 아니고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을 구동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30 시리즈를 거쳐와서 RTX 4090이 순수하게 깡 성능만 하더라도 3090 Ti 대비 무려 1.5배 이상의 성능이기 때문에 파스나 타스나 이런 툴로는 이제 CPU 병목 때문에 온전히 GPU의 성능이 발휘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CPU 사양에 따라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CPU 성능을 덜 타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을 한번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의 그래픽 점수는 RTX 3090 Ti, 그러니까 전세대 지포스 30 시리즈의 플래그십 모델이자 풀칩 모델이죠. 그 모델이 약 11,000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ROG 스트릭스의 RTX 4090은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대략 성능 차이가 얼만큼 나겠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지금부터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타임스파이는 그래픽 테스트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픽 테스트 1, 그래픽 테스트 2 이 두 가지가 끝나면 그 테스트에서 렌더링된 프레임을 점수로 환산해서 그래픽 점수를 표기합니다. 자, 제가 이제 모니터링 툴을 띄워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현재 프레임 10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 GPU 로드가 끝까지 걸리고 있죠. 99%. 그리고 현재 온도는 약 60도에서 61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로드를 지속하다 보면은 온도가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RPM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스트 클럭,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펙사운 부스트 클럭은 2610MHz인데 이거보다 높을 수 있다고요. 3D 마크 구동 시에는 2790MHz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파운더스 에디션으로도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을 구동했을 때 2730MHz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즉 회의사전이 확보한 파운더스 에디션 기준으로는 약 60MHz 정도 더 높은 클록을 달성했다. 그리고 이제 전압 같은 경우는 1.05V가 걸려있고 소비 전력이 약 400W 초반? 네, 한 430W 네,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 테스트 1에서 그렇고 2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어요. 자, 로딩바가 끝나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RTX 4090 비래퍼 모델로는 최초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2로 오니까 확실히 소비 전력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485W까지 상승했어요. 네, 확실히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이 GPU 자원을 아주 잘 활용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방금 500W까지도 순간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59도에서 62도 사이, 아니다 64도까지 방금 순간적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그 범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쿨링 패드 RPM을 통해서 온도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비 전력을 고려해도 현재 온도와 RPM이 이전 세대, 즉 ASUS 스트릭스 3080, 3090보다는 쿨링 성능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져야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부스트 클록은 그래픽 테스트 1과 동일한 2790MHz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FE보다는 확실히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좋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소비 전력은 순간적으로 약 500W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픽 테스트 2도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곧 점수가 나올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90 Ti는 약 11,000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릭스 4090은 2만 점이 넘었네요. 네, 2만 점이 넘었어요. 자, 3D 마크는 살펴봤고, 이번에 지포스 40 시리즈에서 엔비디아가 강조했던 특징이 있죠. 바로 DLSS3인데요. DLSS3의 성능을 저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이버펑크 특별 빌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DLSS3의 특징은 뭐냐? 기존의 DLSS2와는 달리 프레임 제네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즉, 순수하게 렌더링된 프레임뿐만 아니라 GPU 자원을 100% 활용하지 않아도 GPU 내부의 텐서코어, 즉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탄생한 추가적인 프레임을 생성함으로써 더 높은 프레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완벽한 기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AI가 추가로 생성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더 낮아지진 않아요. 레이턴시가 낮아지진 않고 네이티브 상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레이턴시가 증가할 수도 있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형 게임, 멀티플레이 게임이 아니라면 싱글 플레이를 할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사이버펑크 2077을 실행했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사이버펑크 2077은 현재 테스트 빌드 버전이기 때문에 DLSS3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메이저 업데이트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곧 업데이트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세이브 파일을 불러왔는데 곧 있으면 게임 화면이 뜰 겁니다. 일단 DLSS3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4K 해상도에 레이트레이스까지 적용했을 때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나왔습니다. 정말 사양이 높죠. 네, 지금 RTX 4090인데 40프레임대가 나옵니다. 지금 옵션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해상도는 4K고요. 해상도 4K에 프리셋은 레이트레이싱 울트라입니다.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자, 제가 이거 커스텀으로 돼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뭐야? 왜 이렇게 프레임이 높지? DLSS가 켜졌네. 다시 꺼볼게요. 네, DLSS를 껐을 때, 네, 이렇게 40프레임대가 나오는데, 옵션에서, 자, 봅시다. DLSS를 켜고, 그러면 밑에 DLSS 프레임 제네레이션이라는 추가 옵션이 뜹니다. 이 옵션이 바로 엔비디아가 설명했던 프레임 추가 생성 기능이고요. 이거는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좋다고 말한 거는 어차피 사용자 입맛에 맞춰서 켜거나 끌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켜시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끄시면 됩니다. 자, 이것까지 켜고 DLSS까지 적용하면 프레임이 130프레임이 넘네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보셨던 것처럼 40프레임대가 나왔는데 지금 130프레임대가 나오니까 뭐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런 성능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돌려봐도 이게 지금 모니터가 4K 144Hz 주사율을 가진 모니터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제 기준에서 정말 킬댓 수치가 중요한 엄청난 반응 속도를 요구하는 경쟁형 멀티플레이 FPS 게임이 아닌 이상 이제 혼자서 스토리 모드를 즐기실 때는 이 DLSS3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DLSS2 기존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이 프레임 제네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프레임이 중요한 싱글 플레이어 게이머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차피 DLSS3를 적용하게 되면 프레임 제네레이션의 어떤 추가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GPU 자원이 살짝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GPU 로드가 지금 90%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 전력도 조금 낮춰지고 이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GPU 자원을 최대한 발휘해서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워크플로우 상으로는 GPU 자원이 99%까지 치솟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이 약 350W 미만 수준으로 유지되는 걸 알 수 있고요. 프레임은 약 3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스트 클럭도 타임스파이 익스트림과 동일했고요. 그래서 지금 DLSS3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타이틀들을 엔비디아가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도 있고 사이버펑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은시나 50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습니다. 위쳐3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이저 게임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 렉이나 시스템 레이턴시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멀티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취향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영 반응이 느리다 싶으면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LSS 3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좀 DLSS 3 말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 둠에서 레이트레이싱 옵션까지 모두 활성화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 알아보고 싶네요. 자, 일단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둠 이터널 실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 전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언더볼팅을 했을 때의 극적인 효과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조사한 언더볼팅 값도 적용을 해서 얼마나 착한 소비 전력을 가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언더볼팅을 적용하지 않은 기본 상태입니다. 자, 일단 옵션을 4K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DLSS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네, 깡 해상도예요. 네이티브 해상도라고 하죠.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켜고 상당히 높은 옵션입니다. 4K에 레이트레이싱 켜고 DLSS는 켜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주로 많이 플레이를 하는 슈퍼 고어 네스트를 플레이 해볼게요. 자, 4K 해상도에 레이트레이싱까지 켰는데 200프레임이 넘게 나오네요. 지금 아직 근데 뭐라고 해야 되죠? 악마들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은 아니라서 조금 더 난전이 발생하는 그런 구간으로 가볼 텐데, 일단 스테이지 초반에서는 200프레임이 넘고 있습니다. 정말 성능이 뛰어나네요. 이제 180프레임대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선 좀 더 개방된 구역이 나오고 몬스터들이 많아지니까 확실히 프레임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 150프레임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LSS를 활성화하지 않았는데 성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GPU 로드가 99%에 이르고 있고, 이때 온도는 60도 초반, 그리고 RPM도 1200 RPM 수준에서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 전력은 450W를 사용하고 있네요. 500W까지는 가지 않는데 그래도 450W까지는 소비 전력이 나오고 있네요. 확실히 소비 전력이 높긴 합니다. 현재 ROG 스트릭스의 기본 소비 전력 레벨은 500W가 맞고요. 현재 430에서 450W 정도 꾸준히 소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풀로드를 가했으니까 잠시 게임을 멈추고 제가 언더볼팅 값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더볼팅의 매력은 풀로드 시에 GPU 전압을 낮추고, 그리고 그 해당 GPU 전압에서 구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클럭을 끌어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히 소비 전력 효율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일단 애프터버너에서 컨트롤 F를 누르면 이 커브 값을 볼 수 있습니다. X축은 전압이고요, Y축은 부스트 클럭인데, 기본적인 바이오스상 전압은 무한정 거의 1250mV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3000MHz까지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커브 값을 일단 낮춰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프셋 값을 마이너스 500을 주시고 다시 컨트롤 F를 누르면 500MHz 정도 낮아진 커브 값을 볼 수 있고, 여기서 900mV를 저희가 타깃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 상태에서 풀로드를 걸었을 때는 약 1.05V의 전압을 갖습니다. 자, 900mV에서 2640 정도, 2640 정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900mV의 Y축을 2640까지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신 상태에서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900mV부터 2640 클럭이 고정되는 형태로 그래프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클럭은 플러스 1000 정도 주고 바로 둠 이터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 전력이 확실히 나아졌죠. 일단 부스트 클럭은 2640이고요. 그 다음에 언더볼팅을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파워 값에 0.9V라고 900mV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이 300W대에서 머무르네요. 원래 아까는 이제 언더볼팅을 하기 전에는 430에서 450W 정도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300W에서 320W 수준으로 방어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워낙 소비 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온도도 50도 초반이 있네요. 지금 50도 초반. 언더볼팅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언더볼팅을 해도 어차피 실질적인 부스트 클럭은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 150MHz 정도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성능은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성능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성능 하락이 크지 않으면서 더 낮은 온도 그리고 더 낮은 소비 전력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적화 효율을 위해서 언더볼팅을 적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RTX 4090의 어떤 무식한 소비 전력과 발열에 좀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 개인 커스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비 전력에 너무 거부감이 높으신 분들은 언더볼팅 값을 찾아가는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이드 값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ROG 스트릭스 RTX 4090을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거대한 크기인지 실감이 되시겠죠. 일단 정말 커졌습니다. 네, 그래픽카드가 너무너무 커졌고 일단 길이가 36cm에 이르고 두께가 70mm에 이르기 때문에 4090에 관심 있는 유저분들이라면 두 가지를 일단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케이스 호환성, 그리고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충분히 검증된 제조사의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에이수스가 명시하기로는 1000W 이상의 파워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순수 제품으로 얘기하자면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워낙 개취 영역이긴 해요. 뭐 실제로 이전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지포스 30 시리즈 스틱스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은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디자인보다 오히려 40 시리즈가 더 좋다는 분들도 계시긴 했습니다. 근데 제 체감적으로는 아무리 개취라고 해도 이번 디자인은 호불호의 관점에서 조금 더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워낙 이전 세대에 비교해서 변화도 많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컨셉도 좀 독특해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전면에 원색에 가까운 이런 컬러를 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굉장히 과감한 결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전 세대가 좀 더 취향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과 별개로 이제 쿨링 성능에서는 당연히 히트싱크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는 확실히 좋아졌고, 실제로 이게 기본 소비 전력이 500W급인데도 불구하고 GPU 온도가 60도 초반대를 보였습니다. 네, 물론 저희 환경이 올루드 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 내부에 장착했을 때는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그걸 감안해 주셔야 되고, 하지만 쿨링 성능은 정말 훌륭했다. 그리고 소음도 양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낙 소비 전력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 전력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언더볼팅을 통해서도 좋은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총평을 좀 해볼게요. ROG 스트릭스, 워낙 고급형 비래퍼의 대명사고, 또 만듦새, 디자인, 성능 모든 부분을 저는 합격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디자인이 여러분들한테 취향일 경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래픽카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지포스 40 시리즈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가격이죠. 파운더스 에디션 기준 $1,600인데 현재 ROG 스트릭스는 이제 막 엠바고가 풀리기 때문에 국내 가격이 어떻게 잡힐지 사실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부디 상식적인 가격에 출시되길 바라면서 이만 벤치 매뉴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신제품도 많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